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증시는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모든 시장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요. 나스닥이 신고가를 갱신했지만 사실상 새벽 3시 50분부터 스탑로스가 나오면서 올라온 것이고, 여전히 상품 시장은 제대로 된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죠. 시장 해석이 쉽지는 않지만 제가 갖고 있는 트레이딩 모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증시가 상승 탄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는데요. 고점을 누구도 정확하게 맞출 수 없고 고점에서 대량의 포지션을 실을 수도 없죠. 따라서 오늘은 시황 말미에 어떻게 포지션을 쌓고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보기로 하고, 일단 시황부터 가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갭 상승 이후 외국인이 선물 매매에 계속 휘둘린 하루였습니다. 해외 시장의 변동성 하락을 반영해서 우리 시장도 점심때까지는 변동성이 빠졌지만 오후 들어서 변동성이 더 빠지지 않고 살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길 있을 파월이 하원 증언에 대한 보험성 풋옵션 매수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현재 옵션 클래스별로 미결제 약정이 아직은 본격적으로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잔존일과 변동성을 고려하여 오후에는 레이쇼 스프레드가 일부 청산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변동성 상승이 있었던 것이지 추세적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선물은 초반에 잠깐 당길 때를 제외하고는 홍콩장 열릴 때까지 점진적인 매도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432.25선에서 계속 버티는 데다가 현물 매수가 어쨌든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433.35선까지 반등한 뒤 오후 내내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어쨌든 해외 시장 안정으로 비차익 매수가 대량으로 들어와서 장마감 직전까지 4,500억가량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게 한국 시장을 붙들어 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신규로 매수가 들어왔다기보다는 과매도를 줄이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파생시장에서 여전히 선물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1.3포인트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고, 또 외국인들이 11시 15분 이후에 선물 매도를 순매수 2,500억으로 전환해서 넘기긴 했지만 이것 또한 오후에 미결제 약정을 의미있게 늘려서 넘기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중 매매가 숏을 쌓은 것을 손절매한 정도로 봐야지 시장을 윗방향으로 보고 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콜옵션 매도를 쌓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즉 오늘도 풋옵션 시세는 나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고, 콜옵션 매도는 440 이상을 중심으로 매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지수가 갭상승해서 선물이 435권에서 근접해서 출발할 경우에 콜 440은 2.5포인트 근접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곳에는 콜옵션 매도 미결제 약정이 평균 발행 단가가 있죠. 시장이 위로 강하게 간다면 빠른 환매 시세가 나오겠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어려워 보이고요. 따라서 선물 435권에 근접할수록 콜옵션 440 매도는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도 있어요. 장 시작 후 10분도 안 돼서 435선을 빠르게 돌파시키면서 외국인이 숏포지션 싹 걷어내고 베이시스도 개선되고 현물 매수도 하는 등 강한 상방 포지션을 구축한다면 당연히 콜 매도를 멈추거나 줄여야죠. 어쨌든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면 저는 이미 조정이 시작됐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하락으로 보고 있지만 어제도 풀매수는 아니다 했고 계속 콜옵션 매도만 권한 이유는 시장이 지금 변동성을 일시적으로 죽였을 뿐 추세 상승으로 밀고 올라가는 힘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이 월요일에 1조 9천억이 현물을 매수한 것은 그 화요일에 고작 3,800억밖에 안 털었어요. 그러면 이익 실현을 얼마 안 하고 나머지는 다 평가 이익 상태로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진짜 이익이 나려고 하면 외국인이 월요일에 숏을 강하게 잡은 것을 다 털어내고 다시 위로 쏴야만 개인이 매수가 평가 이익으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외국인이 현선물을 동반해서 매도한 양을 화요일에는 채 절반도 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포지션을 쌓는 입장에서 그냥 한 수 물러준 것이라고 해석해야지 방향성을 위로 완전히 돌린 것은 아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수요일 개장 후 10분 동안의 외국인 현선물 매매 패턴을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세션은 오늘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만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갈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증시는 장 초반 단기 이익 실현성 매도가 있었는데
다행히 닥스 기준 15,500선에서 바닥을 확인하면서 변동성 매도를 이어갔고요. 또 변동성 지수 또한 18포인트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6월 14일에 기록한 변동성 바닥에 근접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 변동성 하락 속도는 이제 줄어들겠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유럽 변동성 지수가 오늘 마이너스 5%가 빠졌는데 지수는 제자리였어요. 이게 왜 재미있냐면 미국은 변동성 지수가 마이너스 6.7%가 빠졌는데 S&P 지수는 0.43%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분기 내내 그 유럽 증시가 글로벌 자산군 내 최선호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4월 이후로 글로벌 IB들이 엄청나게 매수 추천을 했는데 실제 상승폭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변동성이 죽는데 지수가 못 상승한다. 이러면 탄력이 깨지기 시작하면 상승 탄력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말이 버벅거리네요. 죄송합니다. 특히 독일은 월요일에 기록한 저점이 4월에 기록한 저점권과 다를 바 없어서 그냥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의 반등은 의미 있는 반등이었지만 그 반등 폭이 저점 대비 고점까지가 2%가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4월부터 지금까지 독일은 2%밖에 못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번 테이퍼링 이슈 이후로 과연 유럽이 다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요. 하나 예외가 있다면 종종 언급했던 스위스 증시죠. 이번 테이퍼링 이슈 때도 마이너스 1.7%밖에 하락하지 않았을 뿐더러 바로 다 올라왔어요. 따라서 지역별, 자산군별 차별화 장세가 전 세계적인 공통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 세션에서 또 하나 챙겨볼 것은 골드인데요. 아시아 세션에서 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790달러까지 갔었던 것이 유럽 세션 들어오면서 밀리기 시작해서 유럽 본장 때는 1776달러까지 밀렸는데 그래도 시간 지날수록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1787달러까지 갔으나 비트코인이 3만 불을 깨면서 이 손절매가 나왔어요. 그래서 밤 9시 30분에는 골드도 급락이 나옵니다. 물론 비트코인은 3만 불 이하에서 2시간가량 버티다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32,000달러를 회복을 했긴 했는데 뭐 골드도 그 뒤로도 계속 콜옵션 매도가 나온 등 변동성 매도가 이어지면서 1780달러 이상으로 좀처럼 달지 못했어요. 골드 옵션 만기가 이제 이틀 남았는데 그 제가 뚜들겨 골드 풋옵션 1765 이제 4.4포인트로 무려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이번 옵션 만기가 지난 다음에야 골드가 제대로 된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해요. 그 외에 커머디티 더 보면 구리는 커맥스 세션에서 반등하면서 LME 가격으로 톤당 9,301달러까지 올라왔고요. 그런데 이제 LME 세션 마감하자마자 다시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환산을 하면 코맥스 마감으로 환산하면 톤당 9,220달러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구리도 이번 주에 본격적인 반등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름은 오늘 유럽 세션 시작과 함께 증시가 밀릴 때 같이 조정을 받았는데 미국 세션 시작하면서 다시 상승을 시도했고요. 그때 브렌트 기름을 75달러 돌파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일시적으로 73.4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탄력이 확 죽어버리면서 변동성을 죽이는 조정을 주고 73달러대로 마감을 했어요. 새벽 5시 30분에 발표된 API 주간 원유 재고는 719만 배럴 감소로 예상치보다 크게 감소해서 일시적으로 다시 73.20달러를 넘기기도 했는데 근데 일시적이었어요. 왜냐면 그 수요일에 있을 EIA 원유 재고 요거를 기다리면서 시세가 다시 소멸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름도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 게 뭐 인플레 소동 때문에 그 테이퍼링 소동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다 박살났는데 기름만 박살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름도 참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데요. 오늘 그 브렌트가 종가상 75달러 돌파에 실패했고 이렇게 되면 이따가 그 EIA 원유 재고 발표 시에 시장 반응이 조정이 나온다면 아주 중요한 고점을 형성하게 됩니다. 물론 고점을 형성한다는 것과 바로 매도 시세가 크게 나온다는 것은 그 별개의 일이죠. 그래서 고점 형성하고 밀리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매도를 쌓아가는 과정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기름에 대해서 계속 매도를 말렸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작은 음봉 도치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세 번째 음봉이 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번 원유 재고 보고 결정을 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원유 재고 때 이제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조정의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거고 그다음부터 이제 매도를 바라보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서두에 언급한 대로 오늘 글로벌 증시는 장중 하락만 말아올려서 상승 없이 변동성을 죽였지만 미국은 변동성을 죽임과 동시에 특히 나스닥은 신고가를 갱신하는 상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건전한 상승으로 보지 않고 있는데요. 몇 가지 정도 지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오늘 새벽 3시 50분부터 나온 나스닥의 상승은 전형적인 손절매성 상승이었기 때문이죠. 또 나머지 지수들도 변동성 하락으로 인한 상승이었지 지수 전체에 돈이 들어와서 이른바 꿈과 희망이 피어난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지표로는 기존 주택 판매 지표가 있었는데 작년 12월에 고점을 치고 계속 감소하는 모습이죠. 작년에 팬데믹으로 시내에서 외곽으로 이사를 많이 하면서 주택 거래가 폭등을 했었고요. 근데 그렇게 정점을 찍고 감소한 현상이 비단 주택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중고차 거래에서도 그렇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컨센서스보다는 덜 감소해서 시장에 충격을 주거나 하진 않았고 오히려 그 이후로 시장은 장중 조정을 마치고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월의 하원 증언이 있었는데요. S&P 지수 기준 4230부터 4245 구간은 이 파월의 증언에 대해서 숏 포지션을 잡았던 쪽이 숏을 걷어내면서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별 이야기 없었고요. 인플레이션 상승이 일시적일 것이다. 뭐 고용도 정상화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 선물이 강하게 반응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신고가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손절매가 더욱 강하게 나와서 사실상 종가 고가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려로 인한 숏 포지션이 우려가 해소되면서 손절매성 청산이 나와서 시장이 상승을 한 것은 이 외견상으로는 신고가 갱신해서 마감을 한 것이지만 건전한 상승이 아닌데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지금 6월 마감이 일주일가량 남았는데 과연 이 먼스 오브 먼스로 얼마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죠. 따라서 신규 매수가 들어와서 수익률을 추구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이고 그래서 신규 매수가 들어오는 상승이 아니라면 쫓아갈 상승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별 종목 보면 주요 기술주들이 강세 흐름을 이어나가고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시총 2조 달러를 찍으면서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반면 은행주는 뭐 반등 축에 끼지도 못한 반등을 했고요. 캐터필러 같은 주식들도 반등다운 반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VIP샵 오늘은 17달러 초반까지 내려왔지만 대충 매도가 마무리된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물론 저는 18달러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바닥을 다지는 것 보는 것으로 만족할 생각입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 시장을 볼 때 종종 참고한 것이 대만 시장인데요. 대만 시장은 어제 갭 상승 출발했다가 상승폭을 죄다 반납해버렸죠. 지난주까지 4주 연속 반등을 한 것에 대한 기간 조정을 좀 필요로 하는 모습인데요. 우리 시장의 변동성은 그보다 더 낮은 상태죠. 그래서 자체 이슈로 변동성이 확대되기 전까지는 계속 콜옵션 매도로만 대응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선물 매도와 콜옵션 매도의 차이는 선물 매도는 현재 가격으로 숏을 보고 포지션을 잡는 것이고 콜옵션 매도는 특정 가격, 그러니까 행사 가격을 넘기지 않을 것을 목표로 하는 제한적인 베팅입니다. 보통 시장 하락을 해지할 때는 단순하게 선물 매도 몇 개 얼마 때릴 거냐 혹은 풋옵션을 매수를 하는데 이 정교한 해지를 하려면 변동성이 증감에 따라서 해지 스킴을 짜야 됩니다. 변동성 감소 국면에는 옵션 매도를 해지해서 전체 포트폴리오를 커버드 콜로 맞추고 또 변동성 증가 국면에서는 풋옵션 매수로 해지해서 전체 포트폴리오를 프로텍티브 풋으로 맞추는 것이죠. 여기서 행사가의 선택 등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거는 시황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시황과는 적극적인 상승이 부담스럽다. 따라서 콜옵션 매도로 대응하고자 한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해외 시장도 여전히 숏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틀 연속 변동성이 크게 쪼그라들어서 적극적인 숏을 쌓지 못하고 있어요. 숏 포지션을 쌓을 때의 팁을 이야기하면 이 숏은 막 올라올 때 고점이라고 생각된 자리에서 막 추측해서 막 때린 게 아니에요. 고점을 찍고 횡보를 하게 되면 거기서 매도를 쌓는 것입니다. 포지션 거래는 이 A자 모양이 꼭지를 맞추는 거래가 아니에요.
시장이 못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때 그 구간에서 숏을 쌓고 숏이 누적돼서 무너지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어떤 전략으로 애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청산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죠. 또한 이 생각보다 시장이 빠르게 올라올 경우에는 숏 쌓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손절성 스퀴즈로 인한 상승은 예상 밖의 영역을 터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령 어제 하루 보면 나스닥에서 숏을 쌓을 수 있는 구간은 그 파월의 연설을 앞둔 0시 30분부터 새벽 3시 30분까지의 그 14,220 그 횡보 구간이었어요. 저는 그 전에 14,120포인트대에서 처음 숏을 쌓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 14,220포인트 구간에 도달하면서 거기서 이제는 한참 횡보할 때 계획된 전체 숏 물량이 20%를 채웠습니다. 여기서 이번 주 내내 계속 상승할 경우에는 저는 이번 주에 그 계획된 물량이 총 50%까지만 숏을 쌓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다음 주에는 일봉상 음봉이 나오기 전에는 숏을 안 쌓을 겁니다. 이렇게 숏 포지션을 잡는 것은 족집게 마냥 딱 고점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간에서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간에서 쌓을 때 그 다음에 의도한 대로 시장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포지션 쌓는 것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나의 그 숏에 대한 시시스가 문제가 있는지를 재점검해야 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일중거래와는 좀 잘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일중거래 하시는 분들도 시장이 어떤 국면인지를 파악하고 접근해야 이른바 물려도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또 유튜브 또 안 올라갈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